봅시다. 저번 시간 불교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합시다. 근본 불교라고도 하고 원시 불교라고도 하는데 석가 시대의 불교 얘기죠. 석가 시대는 불교 교리에 불교에서 모든 세계관의 근본으로 삼는 단어가 하나 있었지. 어떤 거였어요? 세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연기설입니다. 이게 연기 뜻이 뭐야? 연기.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에요. 인연생기. 그래서 원인으로 인하여 그리고 원인으로 연유하여 나타나고 생긴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이 연기로부터 뭐가 오는 거야? 세 가지 진리와 네 가지 진리가 있었고 세 가지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고진멸도는 네 개잖아. 고진멸도. 그럼 얘는 사성제고 세 개는 뭐였어? 삼법인이지. 삼법인과 사성제는 근본 불교 때 나온 용어야. 삼법인은 뭐였어요? 자,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존재야. 이 삼법인으로부터 뭐가 출발해? 고정된 이 뭐를 부정했다 그랬어? 이 그 카스트 제도를 깔려면은 뭐를 부정해야 됐었어요?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죠. 고정된 실체를 부정했지. 고정된 나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거에는 일시적으로 계속 연관돼서 상호 변화하는 존재지 독립된 내가 없다 그런 거죠. 독립된 나. 그래서 내가 뭔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존재랑 나는 다른 거라고 이해가지? 나는 있지. 연관된 나, 임시적 나는 있는데 오온의 무덕이죠. 오온의 무덕이. 기억나요? 오온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보세요. 색수상 행식이 뭐 의식, 형체, 뭐 마음 이런 게 그냥 잠깐 뭉쳐 있는 존재죠. 우리는 일뿐이지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런 거야. 그 고정된 실체를 자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죠. 자성. 실체. 그래서 이 삼법인이 연기설 때문에 고정된 나가 없으니까 뭐야? 모든 행위에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없다. 모든 법에는 자아가 없다.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디를 가는 거야? 열반의 세계를 가는 거지. 열반 정점. 열반에 이르러서 고요해지게 된다. 지금 생은 뭐예요? 생은 뭐야? 살아있는다는 건 뭐야? 생은 고야. 불교에서 생은 고통입니다. 근데 이 재범모와 재행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집착을 벗어내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더 이상 윤회를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가지고. 사법인은 뭐예요? 사성제는 뭐예요? 사성제. 뭐가 사성제는? 고진멸도 그렇지. 고진멸도. 고는 세상을 설명한 거죠. 인간은 뭐? 어떤 존재다? 생은 뭐야? 인생은 뭐? 고야. 고통이야. 이 고통은 뭐가 고통이니? 생로병사랑 윤회가 다 고통이었죠. 적은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윤회까지가 고통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생윤회 나온 거지 윤사에 나온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음은 생윤회 나온 것 같다. 죽음은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죽어도 다시 태어나잖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윤회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유일하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야? 죽음이 아니라 해탈이야. 모든 거에 해탈해가지고 열반에 이르면은 더 이상 윤회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고통의 원인이야. 자, 인간의 생은 뭐? 고야. 그러면은 고통의 원인은 뭐야? 집이야. 집착이야. 그럼 집착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소멸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소멸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소멸의 방도야. 여기지. 이게 집이 어떤 거예요? 집의 원인은 뭐야? 집착의 원인은 뭐야? 용어를 기억해라. 용어. 무명과 애욕입니다. 이 무명과 애욕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데 이 집착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삼독. 그렇지, 삼독.
삼독이 뭐야? 탐진치였죠. 이런 것도 용어를 기억해 두시오. 멸은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는, 아니, 어떻게 하면 소멸을 시킬 수 있지? 이 집착을 끊어낼 수 있지. 이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은 열반에 이르면은 집착이 소멸됩니다. 그럼 이 소멸은 어떻게 시킬 건데? 그 방도가 8정도 3학이었죠. 8정도와 3학. 8정도는 발은 땡땡 하면 좀 8정도고 3학은 어떤 게 3학이었어요? 개정해가 3학이야. 개는 개의를 말하고요. 법칙 같은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그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그런 거예요. 개. 그러면 정은 참선을 말합니다. 선정. 해는 지혜 이런 공부예요. 경정 공부.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이제 해탈을 이르게 돼가지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근본 불교 설명이어서 저번 주에 한 내용입니다. 요 정도만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요 정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간 아까 그 대승소송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처음에 부처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끼리 막 서로 이제 급진파랑 보수파랑 나눠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렸댔지. 왜 늦었습니까? 수가 늦었어요. 알려주세요 아까. 지금 다시 합시다. 자, 불교는 인영아. 불교는 저번 시간에 들었죠? 네. 불교는 가장 불교의 세계관을 근본으로 이루는 용어는 뭐예요? 연기. 모든 존재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기야. 인연 생기 줄임말이었죠. 그래서 이 연기를 깨달으면은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삼법인이야. 아까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삼법인. 삼법인은 뭐야? 재행무상. 모든 형상에는 모든 행위에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깨달으면 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재범무화를 깨달을 수 있고. 인영아 이해하지? 그래서 이 재범무상과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깨달으면 어떤 단계에 이르는 거야? 열반 적정에 이르는 거지. 그게 삼법인이야. 사성제는 뭐니? 사성제. 무슨 집착? 고진멸도. 고는 뭐야? 인생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그럼 고통은 뭐 때문에 발생해?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야. 그럼 이 집착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 소멸시키는 거야. 열반에 이르면 돼요. 열반. 집착은 이 무명과 애욕 때문에 삼독이 생기는 거였지. 용어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도제는 어떻게 하면 이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뭐야? 열반에 이르는 방도가 뭐야? 그게 도제였죠. 도제. 방도가 뭐였습니까? 8정도야. 8정도와 3학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근본 불교 교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나왔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옹건파랑 급진파로 나눠가지고 막 의견 대립이 생겼다 그랬죠. 그거를 뭐라 그래? 우파 불교라고 했었죠. 파가 나뉘었다. 상좌부 불교가 이제 그 보수파였고, 그다음에 대승부 불교가 대중부 불교가 급진파였으니까 이게 대중과 친한 파지. 근데 결국 이제 마우리아 왕조 때 왕족들 후원을 받았던 상자부 불교가 남아서 얘네가 부파 불교가 됐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귀족들 후원을 받아줘 승려들이 배때지가 부르니까 민중들하고 유리되더라. 절에 들어가가지고 스님들이 경전 공부하고 밖으로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비판한다고 어떤 세력이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얘네를 뭐라고 부른 거야? 대승불교가 이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 깠습니까? 뭐라고 비판했니? 얘는 큰 수레잖아. 큰 수레니까 대승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 거고, 얘네는 뭐예요 그럼? 소승불교가 된 거지. 소승수레.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얕잡아 보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나는 큰 수레인데 너네는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고 뭐 출가수행 뭐 이런 거 한댔잖아. 여기는 출가수행도 하고 제가수행도 하는데, 여기는 엄격하게 사회와 유리된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거니까 너네는 좁은 수레다 비판하는데, 별로 명칭을 상자불교에서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소승불교 요즘에 말을 안 쓴다고 했어요. 용어 자체를. 괜찮죠? 자, 소승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소승불교에서는 뭘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은 거야? 경전 공부를 좀 했었죠. 경전 공부.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였지?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뭐가 되고 된다고? 어떤 존재가 되는 거라고? 아라한 용어 기억해라. 아라한이 소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뭘 실천하라 그래? 어떤 방법을 실천한다? 중생구제를 해야 되잖아. 중생구제의 방법으로 제시된 6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6바라밀이야. 6바라밀을 실천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그렇지. 오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살. 그리고 바라밀이 저번에 뭐 차유고 피유 이거 얘기할 때 차피 뭐 이거 얘기했죠. 차한 피한 이게 불교 용어거든. 뭐냐? 피차 일반할 때 그 피랑 차예요. 이 차에다가 저 피자를 쓰거든. 그래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거, 해탈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를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6가지가 제시가 됐다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 보살이라고요. 괜찮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시했던 개념이 뭐야? 어떤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2개로 나뉠 때 그랬지. 뭐랑 뭐였지? 공 사상 나오면 무조건 대승불교예요. 공 빌공자지. 근데 이 빌공자가 허무주의,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맞다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연기설이 고정된 나가 없는 거였잖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연기설을 다른 말로 한 게 공이야. 그거를 이제 원래 근본불교 교리잖아. 연기설은 모든 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러면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도입한 개념이 공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거를 중간학파에서 이 공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2개로 나눴죠. 중간과 유식이 있었는데 중간학파에서는 이 공을 뭘로 해석했다? 뭘로 해석했습니까? 중도로 해석했어요. 중도. 기억나지? 그래서 중관이잖아. 양극단으로 치우친 거 말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게 공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유식학파에서는 오직 의식만 존재하는 게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들어낸 거랬죠. 마음이 만들어낸 거였지.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낸 게 공이라 그런 거지. 의식만 존재하는 상태. 그게 공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뭐라고? 대승불교야. 뭘 중시해? 공을 중시해. 그래서 공 나오면 대승불교입니다. 아직까지 인도 불교했어요. 이제 중국 불교로 한국 불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별로 안 어렵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원시 근본 불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눈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어떤 사상을 중시했다? 공사상을 중시했는데 이 공사상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중간학파랑 유식학파가 나눈 거지. 중간학파에는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중도를 주장한 건데 이게 허무주의로 흐를 것 같잖아. 공이라는 게. 공이라는 개념을 처음 중시한 게 중간학파야. 근데 이게 이렇게 깊은 설명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허무주의를 생각한단 말이야. 공이. 그래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내 의식은 존재한다. 식은 존재한다. 오직 의식만 존재해. 그래서 유식학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서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중시한 게 유식학파입니다. 참고로 이거 이응이응으로 외우세요. 요가 수행을 중시한 게 또 유식학파 설명으로 나오더라. 가끔씩. 요가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유식학파에서. 수행 방법으로. 괜찮죠? 까지 뭐라고? 오늘부터 이제 불교로 가. 불교. 중국으로 가. 중국. 자, 처음에 인도에서 나왔잖아. 불교가. 중국은 불교가 아예 없는 지역이었죠. 그죠? 그래서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중국에는 원래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었어? 제자백과 하면서 뭐 유가, 도가 뭐 이런 사상들이 늘 퍼져 있었잖아. 근데 다른 거는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거의 실천윤리라 가지고 사후세계나 뭐 세계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도교에서는 아까 불교가 연기로 세상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로 세상을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도예요. 그래서 도교야. 세상은 모두가 도로 이루어져 있고 만물이 운행하는 원리, 자연의 원리가 도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 도교의 교리에 맞추어서 불교를 해석하는 약간 야매 불교가 성행했습니다. 초기는 잘 모르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 불교로 성행했어요. 이때는.
그거를 격기 불교라고 합니다. 아, 잘 안 나와. 알아만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교종이 성행하기 전에 체계가 안 잡힌 형태로 불교가 잠깐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면 돼. 형성 과정에서 68페이지에 뭐 형성 과정에 나오네요. 대승불교가 중국에 정파된 초기에는 격의 불교의 방식으로 불교를 이행했다. 도교 형식을 차용한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양한 불교 관리과 연구를 통해 여러 정파가 형성되는데 그러면서 불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라. 참고로 우리 그 인도 역사를 세계사 시간 아니지만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국타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 이렇게 인도 역사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기원 전이야. 마우리아 왕조. 이게 부처님 살던 시기 조금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선 인도 통일 제국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뭐 외울 때는 마푸, 국가, 델리, 무굴 이렇게 외우세요. 델리 만주 먹을래? 마구 구워서 델리 만주 먹을래? 마푸, 국가, 델리, 무굴. 이게 기원전이고 이게 여기서 그냥 천년으로 나눠. 그냥 대충 후려친 거예요. 연도 그렇게 안 정확해. 여기서 천년으로 나눠가지고 천년 전반기 쿠시안 왕조, 천년 후반기 국타 왕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 근데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쇼카 대왕이라고 엄청 유명한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 있어요. 마우리아 왕조의 정복군주입니다. 근데 얘가 밑으로까지 엄청 영토를 많이 넓혔단 말이야. 그래서 남쪽 일부 제외하고는 인도 전역을 거의 최초로 통일한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이. 그러면서 요쪽 이제 인도 이쪽에 동남아 지역이거든요. 이 동남아 지역에 막 섬들 많고 막 이런 지역이란 말이야. 뭐 인도네시아 막 있고 필리핀 막 있고 뭐 이런 지역인데 요쪽 지역까지 사절을 보내가지고 불교를 많이 전파를 했어. 근데 이 마우리아 왕조 때는 불교 처음 나왔을 때니까 무슨 불교야? 소승불교야. 소승불교. 처음 나왔을 때는 소승불교를 했잖아.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때는 소승불교인데 얘가 밑으로까지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도 전파를 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이 지금도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를 남방불교라고 불러요. 근데 요 마우리아 왕조 멸망하고 나서 이 쿠시안 왕조라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쿠시안 왕조. 요거 기원 후에 요거 헬레니즘식이거든. 그래서 여기 헬레니즘 시기에 그리스는 불상 같은 거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리스는 불상 같은 아니다. 그리스는 불상이 아니라 그 뭐 신들의 조각상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원래 부처님은 그 수레바퀴 형상, 보리수 나무 뭐 이런 형식으로 그렸거든.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쪽 지방에서 융합되고 나서 간다라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그래서 간다라 미술입니다. 부처님을 이제 저쪽에서는 신들을 조각으로 새기네. 우리도 부처님 불상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처음으로 불상이 나와요. 괜찮니? 요게 쿠시안 왕조식입니다. 이때는 대승불교입니다. 그 불교가 조금 더 나오고 나서. 그리고 얘는 가깝잖아. 사실 인도에서 중국이랑 되게 가깝게 붙어 있는데 인도랑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안 싸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야? 에베레스트 산. 이거 얘기했니? 8848? 얘기 안 했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이 8,838m야. 근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 있거든요. 여기 네팔. 네팔에 있는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그래서 88 네팔 이렇게 지어진대요. 참고로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딜까?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란 그러니까 그 위로까지 북한까지 치면은 백두산인데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제주도로 한 번 구경 50시간에서 1,950m. 차이가 좀 많이 나죠.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여튼 그래서 요 산에 막혀가지고 인도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생각보다 둘이 교류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인도 그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된 거는 쿠시안 왕조 때입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 뭐 겐지스 인더스 강이 있고 요 인더스 강 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지고 이렇게 불교가 전파가 되는 거지. 요 히말라야 산맥이 막혀가지고 이전에 전파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불교가 대승불교가 북방불교라고 불려요. 왜? 동북아 지역 전파된 불교는 전부 다 대승불교니까. 이해가지? 그럼 이제 중국에 유행하는 불교들은 전부 뭐다? 전부 대승불교예요. 교종불교든 뭐 선종불교든 간에 전부 다 대승불교라고. 이해가니?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각상 만들었으니까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뭐가 되는 거야? 중국에 가서는 북조 시대에 성행했거든. 그래서 윙강 석굴, 룽먼 석굴 이거 들어봤니?
이거 중2 세계사에 나옵니다. 북조식이 불교 성행이라면서. 그게 우리나라로 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왔으면 석굴 사원이 유행하는 게 우리나라로 오면 석굴암이 되는 거야. 그것도 대승불교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주에 있는 석굴암이 경주도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최남단이잖아. 여기잖아.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연원을 따지자면 어디서부터까지 영향받은 거야? 그리스에서부터 영향받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조각상이 신라로 와가지고 석굴암이 된 거야. 이게 통합사의 7단을 뭐라 나요? 문학 융합 사례로 나오죠. 간단한 미술. 하여튼 뭐 대승불교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번 그 설명했던 거 서유기 얘기했죠. 탐진치 얘기하면서 그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하나 있어. 그 실존 인물 사람 이름이 현장이라는 목사예요. 현장 목사. 현장 목사가 인도로 직접 가가지고 이게 서유기가 천축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잖아. 이 현장 목사는 당나라 때 사람인데요. 당나라 이 사람이 뭔가 불교가 널리 퍼져 있거든. 당나라 그러니까 남북 주시대부터 불교가 널리 퍼졌는데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어. 왕실 불교로 막 남북 주시대도 많이 밀고 막 이랬지만은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걔네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게 아니잖아. 제대로 뭔가 사상 체계 같은 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전래가 됐다고. 그래서 진짜 불교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걸 연구를 하고 싶다. 내가 진짜 인도로 가서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불경을 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인도로까지 직접 가가지고 인도에서 불경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 중국 불교사에 나오는 2대 번역가가 있거든. 그 두 번째 번역가예요. 한 명은 구마라스비라고 해가지고 남북조시대 불경을 처음 번역을 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얘란 말이야. 둘 다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받아. 삼장이 불경이 다 뭐냐? 불경을 뭘 불경이라고 부르냐면요. 이게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설법이거든요. 부처님이 직접 한 말을 적은 게 불경이야. 그러니까 경이라고 불러요. 경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율장은 불교에서 말한 아까 그 사막 중에 뭐 있지? 개정해잖아 사막이. 그 계율을 적은 게 율이야. 율장이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논장이 이 경이나 율에 대해서 해설서를 쓴 사람에게 승려들이 해설서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해설서가 너무 해설이 맛깔나게 잘 됐어. 그럼 이제 논이라는 칭호로 붙는 거지. 되게 잘 쓴 해설서.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신학자들 중에 저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성경하고 같은 단열로 올라가가지고 성경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성경도 막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무슨 전 행전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그것처럼 요까지 다 불경으로 쳐요. 이거를 경율론을 합쳐서 이걸 다 종합을 한 책이 대장경이야. 고려 대장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경율론에 전부 다 능통했다 그러면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받는 거야. 얘가 당나라 당현종 때인가 당현종한테 삼장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삼장법사야. 얘가 이제 불경을 구하러 갔던 과정이 서유기의 모티브가 되는 거. 그럼 이전까지는 뭔가 체계 없이 두서 없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막 전해 들은 걸로만 불교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얘가 처음으로 경전을 가져와서 정리를 했지. 다 중국어로 번역을 했지. 그럼 이제 불교의 메타는 뭐가 되냐면 경전 해석이 메타가 돼요. 얘가 가져왔으니까 현장법사가. 산장법사 혹은 현장법사 이후 이제 교종이라는 체계가 자리가 잡게 돼. 왜냐면 인도에서는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인도는 막 경전이 막 많은데 이미 이게 막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중간학파, 유식학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경전이나 교리를 연구하면서 이게 체계가 잡혔어요. 굳이 경전 연구가 한 개의 학파나 메타로 자리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중국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메타에 시작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정리하는 작업이야 이거는. 이해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종이라고 해요. 요 교는 이 글자는 설마 알고 있지 않나? 가르칠 교자입니다. 학교 교자는 이게 아니구나. 뭐 교수할 때 뭐 교수법 이런 거 가르치는 배울 뭐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야. 가르칠 교. 누구의 가르침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경전 연구를 하는 거야. 경전. 괜찮죠? 특징 한번 봅시다. 교를 중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경전의 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야. 왜? 현장법사가 불경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엄청 많이 가져온 거. 이거는 부처님이 이거 특히나 뭐 중국에서는 어떤 게
그가 했냐면은 불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문 이런 게 학문적인 메타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부처님이 실제로 한 말이 맞냐, 이게 시기가 안 맞는데 뭐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청나라 때 유학도 고증하기 유행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한테 카톡을 보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카톡이 없었는데, 인도에 카톡이 없었다면 그러면 나중에 덧붙은 그 경전의 이 경전은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책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헌 비평을 하는 거지. 그게 교종이에요, 교종.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그 경전을 중시하는 학파가 생겨요.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면 됩니다. 우리 아까 그 대승불교에 두 개 뭐 있었어? 대승불교, 인도의 대승불교의 주요 학파가 뭐 있었어요? 중간학파, 유식학파. 걔네도 중국 들어와서 교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학파는 알 필요 없어. 중관은 상론종이라는 중국 학파가 됩니다. 중관학파. 그래서 얘네도 굳이 따지자면 인도에는 교종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인도에 있는 이 중간학파나 유식학파도 중국에 들어와서는 교종으로 들어가요. 선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부 교종이에요. 선종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 중간학파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삼론종이 되는 거고, 유식학파는 법상종이 되거든. 근데 얘네는 대세가 되진 않아. 가장 그 유행했던 두 개의 종파만 여기 나온 거예요. 천태종이랑 화엄종이야. 천태종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학파고요. 화엄종은 화엄종이니까 화엄경 경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학파입니다. 근데 천태종만 한번 조금 더 중시를 하자. 왜냐하면 천태종이 고려시대 때 나와요. 누가 만들었니? 역사 배우지 않았냐? 중3 때도 배웠고 고1 때도 배웠고. 천태종, 고려에서 해동 천태종 창시했던 사람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한국 불교에서. 의천 들어봤죠? 의천이 뭐 어떤 종파를 창시했어? 천태종 창시했잖아. 진울은 조계종, 의천은 천태종. 그 천태종 이름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의천이랑 진울이랑 둘 다 선종이랑 교종이랑 일치시키려고 한 거 맞죠? 화합시키려고 한 거 맞죠? 기억나니? 한국사 배운 거? 아예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예 모르면 대충 요 정도 느낌은 얘기하면 애들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네. 설명하겠습니다. 쌤, 정토종은 뭐예요? 정토종은 조금 이따 나올 거야. 정토종은 원효가 한국에서는 원효가 계승했고 얘네 둘이랑은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거야. 왜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교종이 이게 경전 교리 막 이런 거 너무 막 연구하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알아먹겠니? 못 알아먹겠니? 당연히 교종은 나중에 한국에서도 역사 배우면서 나오겠지만 지배층의 학문입니다. 특히나 화엄종은 화엄경 경전에 이 얘기가 나와. 일즉 다즉 일이라는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고 하나는 모든 것이고 누가 좋아하겠니? 왕이 좋아해요. 왕이. 그래서 화엄경이 왕실불교를 성행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해가죠? 그래서 어려운 경전 공부 말고 염불만 외우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 사는 극락 정토에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토종이야. 정토종은 당연히 민중불교겠죠. 근데 아직은 선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토종까지 교종으로 봐요. 정토종도 경전이 있어.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 같은 경전을 중시하니까 염불만 외우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미타가 극락 정토에 사는 부처님이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교종인데 천태종 요거만 알아둬라. 천태종이 교관이문 요거 얘기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거기 나오죠.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시하는 거고 법화종이라고 적었네. 법화경을 중시하는 거고 천태종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리 중 하나가 교관이문이야. 교는 교종을 말합니다. 관은 선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종에서 중시했던 참선가충을 말하는 거고 교는 경전이나 이론 공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의천이 얘는 교종이라니까. 천태종 교종이죠.
근데 나중에 의천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총합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고려시대에. 왜 교종을 중시하겠니? 왜 교종 중심이었으면 좋겠니? 교종은 지배층의 학문이니까. 의천은 문종 넷째 아들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왕자님이야. 왕자님이 되게 출가해서 스님한 거예요. 이때 당시 스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징골 그 의상대사도 징골 귀족이에요. 되게 그 좀 집안에 빽 있고 그리고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이면 진짜 최상위 지식인 계층이란 말이에요. 당대에. 그래서 원효랑 의상이랑 둘 다 스님인데 원효는 그 요소공주랑 이제 결혼하고 의상대사는 중국 가가지고 선묘랑자랑 썸 타고 최상위 계층이라니까. 이때 당시 스님들은 사회 지도층이에요. 사상가이자 정치 철학가인 애들이야. 여튼 그래서 의천이 나중에 고려에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할 수 있었던 거는 천태종의 이러한 학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태종을 채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교가 교종이잖아. 경전 연구잖아. 관이 참선이라니까. 선종 계열이라니까. 선종. 그래서 둘 다 이거 삼합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개정해 할 때 정과 해를 둘 다 쌓는 게 이게 교관 미문이야. 그래서 선종 약간 천태종인데 교종이면서 선종 뉘앙스를 풍기는 교종이에요. 이해하니? 선종은 참선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 참선을 중시한 건데 천태종이 교종이면서도 선종 뉘앙스를 좀 띄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 불교할 때 한국 불교가 나오거든요. 의천할 때 의천이 그 한국에 와서 창시하는 종파 이름이 천태종이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둬. 나중에는 설명합시다. 이해가니? 자 여튼 그래서 이것도 화엄종도 그 앞에 밑줄만 끊어서 무진연기 연기설을 조금 더 이게 풍부하게 해석한 거예요. 연기설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우주 만물은 서로 원인이 되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연기설입니다. 그냥 이거를 다함이 없는 연기다라고 개념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한 거지. 이런 거를 중시했다. 이 천태종 화엄종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거지. 근데 얘네 둘 다 경전 연구죠. 교종은 전부 경전 연구야. 경전 연구니까 일반 백성들이 당연히 못 알아쳐먹겠죠. 못 알아듣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 뭐만 하면 돼? 연불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어. 그게 천태종입니다. 일단 아직 교종이랬어. 정토종까지. 정토종. 자 정토종의 특색 연불하기만 하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요거야. 이거 나중에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한국도 처음에 교종이 들어오거든. 의상대사 뭐 이런 거. 의상대사 막 원효대사 할 때 교종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원효가 정토종을 확대 보급하는 거예요. 민중불교로. 이전까지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까지 전부 다 그냥 교종이거든. 근데 원효 시대에 정토종이 퍼지는 거고 교종 중에 민중 친화종인 교종이죠. 정토종은. 그리고 나서 신라 말쯤 되면은 선종이 들어와요. 이것도 똑같아. 지금 이제 선종 교종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일반 민중들하고 유리됐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정토종의 영향을 받아서 정토종은 뭐야? 연불이야. 연불. 그냥 정토종은 연불이라고 외우세요. 연불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근데 참선을 중시하는 그 학파가 어려운 막 경전 같은 거 말고 그냥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딱 부처님을 본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종이에요. 경전 연구가 필요가 없지. 그래서 누가 좋아하겠니? 교종은 다 누가 구원하겠어? 귀족이나 왕족들이 다 구원한단 말이야. 교종은. 근데 선종은 지방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좋아해요. 좀 이전까지 비주류였던 계층들이 좋아해요. 한국으로 치면은 지방 호족들이 구원할 거야. 신라만의 호족들. 그리고 무신직공계 무신들이 구원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정토종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학파도 세우고, 그 경전보다는 얘도 아직 경전이 있다 그랬지. 정토종까지도 아까 뭐 아미타 경 같은 게 있어요. 아미타 열애를 신봉하니까 그런 경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참선만으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선종이에요. 선종. 아까 그 교종은 누가 정립했다고? 삼장법사 맞죠? 근데 이 선종은 달마대사가 가지고 왔다 그래.
달마도 몰라요? 달마가 동쪽으로 던 강가닥을 중국인 인도인이야. 달마는 인도인인데 중국으로 와서 선종을 전파했다고 알려지는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달마대사. 전설의 인물. 전설의 인물. 실존 여부는 불확실해요. 그냥 학계에서는 선종은 중국에서 자생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냥 중국에서 그냥 났다 그러면 좀 근본 없어 보이잖아. 인도 원래 불교 근본은 인도인데 거기서 와가지고 전래했다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왜냐하면 선종에서는 약간 이 계보도 같은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경전 이런 게 없잖아. 경전 연구 이런 거보다는 내 스승의 이거 타고 올라가는 법맥을 되게 중시하는데 조금 이따 6조 해능이 나올 거야. 6대조가 해능입니다. 선종 6대조가. 근데 1대조가 달마대사야. 그래서 이 달마대사까지 타고 올라가고 쭉 가면은 마하가섭이라고 가섭존자가 나오거든요. 이 가섭존자의 스승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10대제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 해능으로부터 저기 달마대사를 거쳐서 부처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인도에서 온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는 게 정설이야. 여튼 선종은 달마대사가 가져왔다 그래요. 괜찮죠? 그리고 선종 뭐 이렇게 특징 몇 개만 좀 하죠.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선을 중시한다. 이 선자가 저기 69쪽에 선종. 형성 과정부터 봅시다.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지면서 발전의 계기. 그리고 당나라 해능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해능 6대조 해능인데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특징.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선을 중시했다. 이 선이 참선이에요. 참선을 중시했다. 경전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런 거 말고 중앙 귀족들 하는 거 말고 지방 세력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경전 없이도 할 수 있는 글자 없이도 알 수 있는 그런 불교를 추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본성과 직관, 뭐 좌선과 화두 이런 거. 화두 뭐 던지고 뭐 도란 무엇인가, 불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벽만 보면서 그 화두에 대해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걸 관화선 뭐 계열이라고 하고 뭐 선종의 일파입니다. 뭐 그런 식의 수행법이야. 면벽수행 가부좌 들고 벽만 바라보면서 뭐 한 달 내내 단어 하나만 생각하는 거지. 불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뭐 이런 게 선종입니다. 하여튼 뉘앙스가. 자 그리고 해능의 도노사상 거기 별표쳐 있는데 거기다 밑줄 하나 끊어주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해능의 도노사상은 앞에 천태종 뭐 화엄종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해능은 종종 나옵니다. 뒤에 넘어가가지고 요 글을 한번 보자. 75페이지에 17번 한번 보자. 75페이지 17번. 자, 일단 뭐 요때가 남북조시대라 그래. 남북조시대인데 5대조 아까 달마가 1대조였죠. 선종 1대조가 달마입니다. 5대조에 그냥 이야기로 들으세요. 홍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선종 5대조니까 나름 이게 제자도 많고 막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거든. 근데 좀 밑에서 이렇게 좀 남쪽 그 오랑캐 땅 남만이라고 좀 무시했거든요. 남쪽 지역을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남만 쪽에서 해능이라는 조그만한 애가 와가지고 제자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 홍인이는 이제 좀 높은 주지 스님이니까 남쪽 오랑캐가 어떻게 불성을 알겠느냐 이러니까 해능이가 불성이 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부처님이 남쪽 뭐 오랑캐나 뭐 그 본토인을 가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흡족해가지고 제자를 받아들였대. 그러면서 한 8개월 정도 얘가 수련을 하고 나니까 제자를 이게 다음 이거 뭐 법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목탁이랑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이 그 5대조를 상징하는 그 법구들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시를 하나씩 읊어보라 그래. 개송을 하나씩 읊어보라 그래. 그래서 그 제일 빼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 신수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신수가 한 1000마디가 이겁니다. 저 갑입니다. 17번에 갑. 몸에 깨달음의 나무고 깨달음의 나무가 보리수예요. 보리수. 나무 보디가 깨달음이 됐지. 보리가 깨달음이 됐잖아. 깨달음을 얻은 나무에서 보리수를 했잖아.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거울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점오점수라고 해요.
17번 갑에만 적어놔라. 점호 점수. 그리고 밑에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을에는 도노 돈수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억. 갑은 점호 점수고 밑에 게 도노 돈수예요. 을이 해능이고 갑이 신수거든. 5분 이따 설명합시다. 되고 있니? 오케이. 아까 뭐 17번 요거 갑 읽은 게 얘가 신수 얘기거든요. 홍인의 수제자였던 애야.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읽으니까 자 때때로 부지런히 철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되는다. 요 나무가 몸이고 보리수고 그다음에 마음을 거울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티끌이 앉지 않도록 부지런히 맨날 이제 정진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홍인이가 깨달음에 이르렀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능은 글을 몰랐거든. 그래서 그 글 아는 동자승 보고 내가 말로 불러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글을 적은 다음에 홍인한테 전달하라 그랬어. 근데 그 글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이게 좀 언어 유희인 게 보리수잖아, 보리수. 근데 보리가 원래는 무슨 뜻이랬어? 원래는 그냥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깨달음을 얻은 나무라서 보리수야. 근데 그거를 이제 보리수라고 위에 신수가 비유를 한 거를 그거는 원래 뜻은 나무가 아니야. 그냥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깨달음은 나무가 아니라 몸의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도 거울이 아니다. 받침대가 없다 이 얘기예요. 몸이나 마음이나 원래 불교의 공사상이지. 뭔가 하나 이게 그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얽매이는 거잖아. 얽매이지 않는 거죠. 임시적인 존재인 거지. 그래서 불성은 맑고 고요하니 어디 티끌이 끼겠냐 이 말인. 자 마음도 몸도 없기 때문에 티끌이 낄 수가 없어. 그래서 티끌을 닦으려고 열심히 수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마음이나 몸이 없다는 거를 단순히 깨닫기만 하면 돼. 이 점5 점수할 때 점은 점점 점자다. 점점 깨닫고 점점 수련한다는 뜻이야. 깨달을 오자 이거는. 근데 돈은 갑자기 돈자예요. 그래서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 6대조를 물려받았겠니? 얘랑 얘 중에 신수랑 갑이랑 을 중에 신수. 아니야. 을이 해능이라니까. 우리가 해능 배우고 있잖아. 선종이에요. 선종. 점점 수련할 필요가 없어. 참선이잖아. 점점 수련한다는 건 경전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뭐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그 갑 입장이지 신수 입장이지. 그때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화두, 간화상 같은 경우는 화두를 보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명백수행하면서 갑자기 딱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부처님은 어땠어요? 부처님이 고행과 그 쾌락과 고행 사이에서 고행 너무 고행하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요 해능이가 육제조가 된 거지. 그래서 얘는 홍인이가 이 글 받아 들고 나서 얘가 법맥을 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 사실을 약간 굴러온 돌이잖아. 얘가 내 후계자가 되면은 살해당할까봐 이 글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밤에 몰래 출가하게 하고 절을 나가게 하고 자기 이제 그 법복이나 목탁이나 이런 거 다 물려줬대. 그래서 얘는 남쪽으로 가가지고 남종선의 시조가 됐고 얘는 북종선으로 둘이 갈라졌답니다. 근데 현대에는 북종선은 다 멸절됐거든요. 이어지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대세가 되는 바람에 아마 이제 홍인이가 해능으로 6대조가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선종 계열에서는 중국 선종 계열에서는 이해가지? 참고로 나중에 진울은 의천이든 진울이든 둘 다 선과 교의 합의를 중시하거든. 근데 이거는 완전 선종이잖아. 도노 돈수는 선종 계열이잖아. 선종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에서 나중에 진울이는 도노 점수를 강조할 거예요. 도노는 선종이잖아. 갑자기 깨닫는 거. 근데 점점 수련하는 건 경전 공부하면서 점점 수련을 하라고. 그래서 교와 선을 통합하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안 배워. 나중에 곧 배우겠네요. 곧 배우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그때는 이제 진울의 사상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선지가 나오면 선종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배능이 어떤 인물이고 선종이 어떤 인물인지. 자, 다시 돌아가서 69페이지에 중간에 4번에 별 펼쳐져 있는 거 헤넨의 도노 사상 종종 나옵니다. 단박에 자신의 본성이 부처님을 깨우치는 것. 돈자가 갑자기 돈자랬어. 갑자기 깨우치는 게 도노예요. 그래서 깨우친 후에도 수행할 것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진정으로 깨우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도노 사상. 의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선종의 의인데 뭐 난해한 경종 공부는 깨달음 뭐 길로 강조한 교종에 비해서 쉽죠. 조금 경종 공부 공부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쉽잖아. 그래서 약간 대중 친화적으로 흘렀습니다. 선종은. 그래서 그 뭐 한국 들어와서도 조금 더 민중 친화적인 불교 형태를 띄었지. 선종이 지방 호족들이나 지방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69페이지 4번 그러니까 그 개념 더하기 자료 채우기에 4번 보면 선종의 주요 가르침 나오지. 이건 알아야 돼요. 별표 하나 적으세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선종이야. 나 경전 공부 아니라 그랬어. 그냥 갑자기 참선이나 깨달음 이런 거 중시하는 애들이랬어. 그래서 이심전심. 자, 법이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경전이 아니라 이 얘기죠. 그리고 불림 문자. 자, 참된 진리는 문자로 쓸 수 없다. 경전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불림 문자. 그리고 교회 별전. 진짜 가르침은 교가 여기는 경전 얘기하는 거야.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해진다. 그게 교회 별전이야. 이것도 선종인 거 알겠죠?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용어들이 나오면 선종이야. 그리고 직지인심. 직접 가리킬 지자입니다. 직접 가리킨다. 사람의 마음을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경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마음, 본성, 불성 이런 걸 직접 깨우치는 걸 말해요. 직지인심. 그리고 견성성불. 자, 본성을 보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견성성불이다. 부처를 이룬다. 이룰 성자에서 이 얘기. 그리고 저 제일 위에 69페이지에 요거를 빼먹었네. 자, 선종하서 의미할 때 불성이라고 써져 있죠. 불성이 밑줄 치세요. 선종 키워드 중 하나예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요 단어를 기억합니까? 자성. 뭐랬어요 이게? 아니 스스로 자자의 본성 성대나 고정된 실체랬죠. 고정된 실체 혹은 독립된 실체. 이걸 누가 비판했니? 대승불. 이게 그 상자불교에서 일부 학파에서 자성이 원래는 없는 거죠. 공사상 혹은 연기설에 따르면 독립된 실체잖아. 자성이 이게 없죠. 원래 불교에서는 없잖아. 이런 거 자성이 없어. 근데 뭐만 자성이 있다 그랬어? 말이나 법칙에는 자성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깐다고 공사상이 나온 거잖아. 중간 학파에서 저번 주에 설명했죠.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어. 근데 이 말에도 자성이 없으면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잖아. 그럼 자성이 있는 거지. 라고 주장했잖아. 상자부 불교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중간 학파에서 용수 스님이 이 자성이라는 거는 독립된 실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 말 자체에도 이미 말이나 혹은 의식이나 서로 상호관계라는 그 상호 연관된 의존적인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거는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 이해가요?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이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사상 할 때 나온 건데 영수 스님이 처음에 공을 얘기할 때 상자부 불교 원래는 공이 없는 자성이 없는 게 맞지. 이 자성이 고정된 독립된 실체니까 자성이 연기설에 따르면은 나도 없고 고정된 실체나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거잖아. 자성은 당연히 없는 거야. 근데 상자부 불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자부에서 자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라는 게 진실이 되려면 이 말은 자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자체에는. 그래야 이 자성이 있어야 이 말이 구라가 아닌 거지. 그치? 실체가 있어야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라는 게 참일 수 있잖아. 그런데 용수 스님이 이거 중간학파입니다. 중간학파에서 자성이라는 거는 실체 그냥 단순히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실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라는 문장에도 내가 말을 하고 네가 인식하고 말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잖아. 얘도 그러면 결국 독립된 실체야 아니야? 독립된 실체가 아니지 이 말조차. 내가 말을 하고 네가 이해하고 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상호 연결돼 있는 거잖아. 이 말조차. 맞지? 그럼 얘는 자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용수님에 따르면 자성이 없는 거지. 왜? 독립된 실체가 아니잖아요 얘도.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공이잖아.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가 공이야. 괜찮죠? 근데 자, 선종이 딱 처음 나왔을 때 선종이 교종 느낌이 살짝 그 소승불교 계열인 것 비슷하게 막 약간 경전 연구하고 이런 거 좀 뉘앙스를 비슷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대중불교 대승불교인 건 맞아. 대승불교인데 얘가 뭐 교리 이해 뭐 이런 걸 소승불교에서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 경전 연구 빡시게 하고 귀족들 후원받아가지고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서 안 나온 다음에 민중들 안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소승불교나 선종이 그러니까 교종이나 선종이 경전 연구하면서 소승불교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성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선종에서 자성의 의미를 다르게 써요. 그래서 용어를 구분해야 되는 게 자성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단 말이야. 괜찮죠? 원래 대중부불교에서 까는 자성은 그러니까 원래 대승불교에서 까는 자성은 부정적인 거죠. 고정된 실체라는 뜻이잖아. 근데 선종 애들이 이 자성이라는 개념을 불성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 소승불교 개념을 가지고 온 거야. 불성을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질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내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다른 말로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자성이 요 자성인데 원래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가 실체로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선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성이라든가 자성, 청정심이라는 용어가 나와 선종이에요. 선종. 개념이 막 이게 좀 어려운 게 이런 개념들이 어려운 게 같은 용어를 어떤 뉘앙스로 쓰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중국에서 선종이고 얘는 지금 대승불교가 가는 소승불교고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불성 나오면 대승불교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세요. 원래도 쓰였지만 이 불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해가지고 주요 용어를 채택한 거는 그 선종불교예요. 선종불교. 중국 선종불교. 불성. 왜?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는 거잖아. 그러면 가능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요 개념으로 격상시켜요. 불성이라는 개념을. 이전부터 언급은 됐지. 근데 그렇게 안 중요했단 말이야. 그냥 그 가능성보다는 내가 뭔가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이나 열반에 이른다는 이 개념이 더 중요했는데 그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선종에서는. 왜?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논리로까지 가냐면 교종은 사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선종이.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면 나는 부처가 아니죠. 나랑 부처는 다른 거야. 이해가니? 나 외부에 있잖아. 내 바깥에 있는 걸 공부를 해서 깨달아 얻는 거잖아. 나는 부처가 아니야. 근데 선종은 이 불성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어. 내가 곧 부처입니다. 이해가니? 내 그 부처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야. 참선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경전 연구 같은 게 불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선종에서. 요 개념이 이해가 가니? 어떤 맥락인지? 논리는 이해를 가죠. 지금 아직 용어가 안 익숙해서 그렇지. 얘가 뭐 이상한 게 아예 논리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진 않는 거잖아. 논리적이잖아요. 이때 논리적이잖아요. 말장난하고 있죠. 얘네들 다. 뭐. 자, 그래서 선종의 주요 가르침이랑 뭐 불성의 개념이라든가 도노 사상이라는 이런 개념들 나오면 중국에서 선종 불교입니다. 이해가지? 자, 그리고 밑에 뭐 불교윤리 현대적 의리 뭐 이런 읽어보세요. 나중에 뭐 삶과 죽음의 인식을 전환하고 뭐 자비의 윤리를 실천하는 보면 알겠죠. 문제 한두 개만 풀어봅시다.
77페이지 4번. (18번이랑) (4번이랑) 풀어봅시다. 아, 16번까지 풉시다. 미안하다. 16번, 18번, 그 다음에 그 뒤에 77페이지 4번 이렇게 3개 푸세요. 16번부터 18번. 16번, 18번, 04번 이렇게 3개 푸세요. 안 푼 건 다 숙제입니다. 풀었니? 다 풀렸습니까? 괜찮니? 아니? 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쌤 답이 없는 건 어떡하죠? 답이 없지 않습니다. 네가 틀린 거겠죠. 답이 없는데. 문제가 잘못돼 보일 때는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이 있어. 같이 한번 보자. 봅시다. 태교에 16번에 몇 번 했니? 16번이요? 4번이지 4번. 기획은 천대종입니다. 여기 법화경을 최고의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보통. 네, 화음정은 화음경이니까 화음정이고 니은 둘 다 뭐라는 게 중요해. 교종이야 선정이야 둘 다. 기획 니은이 뭔지 알 필요 없어 사실. 그냥 경전을 중시하네 뭐야 교종이야 선정이야. 교종이라는 것만 알면 돼. 교종 특징 아닌 거 고르면 되잖아. 교관 이문 천대종 아까 특징이었죠. 그래서 교종 중에서 그래도 선종을 조금 포함하는 형태의 교종이야 천태종이. 그래서 나중에 고려실 때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기획은 경전과 부처 가르침. 교종에서 경전과 부처의 가르침 중시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야. 3번 무진 연기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연기 사상을 좀 더 확대 해석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5번 경전의 고리보다 돈오는 무슨 뜻이야? 돈오. 빨리. 갑자기 깨닫는 거야. 갑자기 단번에 깨치는 거. 괜찮니? 윤지야 괜찮니? 그 돈 말고 다른 게 뭐였죠? 아까 점오. 아. 아까 그 북종선 아까 신수 뭐 거기 이제 물려받지 못했던 그쪽 계열이나 혹은 교종도 점오 점수예요. 어떻게 보면 점오 점수. 근데 선종은 뭐라고? 돈오 돈수야. 돈오 돈수.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는 올바로 깨닫지 못한 거죠. 더 이제 생각하는 게 남아 있으면. 그래서 경전의 교리보다 돈으로 중시하는 건 선종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 5번 자신이 신봉하는 경전 중심으로 발전기 교종이지. 18번 봅시다. 윤지야 18번에는 몇 번 했니? 4번? 4번. 그렇지. 잘 했는데. 자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신전심이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통해 자비의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 이거 교종은 맞아요, 틀려요? 깨달음을 통해 자비의 윤리를 실천하는 거 교종 맞아, 틀려? 그래요. 교종도 맞아. 이거 근본불교잖아. 자비의 실천은 근본불교예요. 둘 다 깨달음을 중시해서 부처가 된 다음에 자비의 윤리를 실천하는 건 모든 불교에서 공통이잖아. 석가모니 때부터 한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이 선종은 맞는데 교종도 맞아. 디귿 글자 이거 한자 문자라고 적혀있는 거 알겠죠? 문자입니다. 문자는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이게 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수단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수단이라서 중시하는 게 아니야. 선종에서 그 문자를 되게 약간 그 하찮게 봤다. 수단으로 삼았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해야 돼. 이거는 문장을. 지속적 수행을 통해 깨우침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지속적 수행이 틀렸죠. 선종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77쪽에 4번. 자, 요 중간에 요게 나오잖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진여라는 게 참나를 말해요. 진여는 참된 나입니다. 진여. 근데 중간에 무슨 글자가 나와? 보살 개경에서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죠. 선종에서 자성을 긍정적으로 본 거야. 이게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되게 비판했다고 했잖아. 공사상에서 계속 깠던 게 자성이지. 근데 선종에서 그걸 역수입해가지고 약간 독자적으로 조금 확대 해석한 거야. 불성이라는 개념을. 제 마음을 알아서 견성하면 본성을 바로 보면은 볼견자의 본성 성자입니다. 본성을 바라보면 불도를 이루리라. 자, 자신이 본래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해야 된다. 이거 위에 자성이나 뭐 견성하면 뭐 불도를 이룬다는 걸 통해서 선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용어 자성은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얘는 자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선종이구나. 그럼 선종의 특징을 고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제시문에서 이게 좀 키워드가 좀 안 잡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제시문입니다. 이거는. 1번 자신이 본래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해야 된다. 내가 원래 부처가 있잖아. 불성이라는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해야 돼. 똑바로 봐야 돼. 이 얘기죠. 2번 마음 밖에 부처가 없죠.
불성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는데. 근데 2번도 틀렸고. 내가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경종 공부는 아니죠. 참선 수행이잖아. 경종 공부는 교종에서 하는 거고. 교종에서 근데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거 마저 틀려. 아니야, 내가 부처임, 내 불성에 직시하는 거는 선종만 해당해요. 나는 부처는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교종에서는 그냥 열심히 경종 공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내가 부처님을 깨닫기 위해 점수에 힘써야 된다. 점수는 어디 쪽이야? 교종 쪽이야. 점진적 수행이니까. 그거 아니지. 도노돈수지. 도노돈수. 자, 이론과 지식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죠. 참선 수행이잖아. 이론, 지식 이런 거, 경전 같은 거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안 어렵죠? 유교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한국 불교로 합시다. 중국 끝났고 중국에서 자 중국에서 처음에 원시 불교 하면서 연기설이랑 한 번 더 하자. 연기설이랑 삼법인이랑 사성제 이런 거 했잖아. 그치? 이게 원시 불교였죠. 그리고 이제 이게 소승과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소승은 이제 뭐 그 개인 해탈 추구고 대승은 중생구제인데 이 대승에서 중시했던 개념이 하나 있었지. 공이라는 연기설을 확대 해석한 거잖아. 공사상이 이 공에 대한 해석 차이로 뭘로 갈라져서 대승불교 중관이랑 유식학파로 나눴었죠. 이거는 인도까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가 넘어왔어요.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뭘 공부해야 돼? 경전 공부해야 되니까 교종 맞죠? 근데 교종이 너무 어려워지고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유리되다 보니까 뭐 정토종이 막 유행을 하고 이 정토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생긴 거야? 선종이 생긴 거죠. 이 선종의 6대조가 누구였어? 누구만 중요했지? 선종의 6대조 해능 이건 이름 기억해 둡시다. 해능 이 해능이 어떤 사상? 도노 돈수 사상 요까지 도노 돈수 사상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한 거고 이번 시간까지 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거 한국사보다 범위가 어떻게 보면 더 작아. 한국사에서는 조금 이게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왜냐면 무슨 절에서 무슨 사상이 융성했고 막 공무원 한국사는 엄청 자세히 가르치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덜 자세하게 배웁니다. 통일신라에서는 누구만 나오냐면 원효스님만 나와요. 원래 심지어 공무원 한국사에도 그냥 한중검에도 의상이 나오죠. 여기 의상이 안 나와. 훨씬 얇게 배우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고려시대에 의천이랑 진울이 나와요.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원효는 일심과 미리 그냥 적어두세요. 일심과 하쟁, 원융해통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요. 혹은 무애, 의천은 교선일치. 화쟁이에요. 화쟁. 다툼, 그러니까 싸움이잖아. 다툴쟁자인데 다툼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게 화쟁이에요. 진울은 선교일치. 원흉 회투이죠. 통. 원 둥글게 융합해서 모으고 통하게 한다. 모아서 통하게 한다. 원융회통. 무에는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고. 의천이에요. 의천 스님. 의천. 얘는 교선일치야. 어디가 중심이겠니? 뭐가 앞에 하니? 교랑 선 중에. 교가 먼저잖아. 그러면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야. 여기는 내외 겸전이나 교관 겸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선교일치면 어느 게 먼저야? 선이 먼저야. 선종 중심 교정 통합입니다. 진우는. 여기는 도노 점수나 정의 쌍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관 겸수. 아까 그 여기까지 적어. 의천은 천태종이야. 진우는 조계종이에요. 저게 앞으로 배울 거. 오늘 다음 시간까지 배울 내용들입니다. 미리 그냥 키워드만 적은 거예요. 아까 천태종 사상 뭐가 있었어요? 천태종 할 때 어떤 단어가 나왔니? 교관 이문 기억나니? 이거 교관 겸수 거기서 나온 거야. 교관 이문이 약간 천태종이 선종이랑 약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의 교종이 됐죠. 왜냐면 관이 참선수행인데 가르칠 교종의 이 경종 공부도 하고 관 참선수행도 같이 하라는 게 교관 이문이었잖아. 그 용어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조개예요?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이거는 중국 천태종에서 나온 거고 이 조계종은 우리나라 토착 종파입니다. 조계종이요. 조계종. 여의 조계종. 미안하다 글씨가 날라가서. 조계종입니다. 이 조계종은 이게 천태종은 아까 거기 그 최초 천태종이 만들어진 거는 산 이름이 천태산 밑에서 만들어진 종파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천태종 그대로 나온 거야. 이 조계종은 그 아까 해능 있잖아요. 해능의 법명이 법호가 조계해능이에요. 조계해능. 그 호에서 나온 거예요. 조계종. 해능을 계승하겠다는 뜻이. 그러니까 나중에 외울 때는 얘는 교종이지 기읍이잖아. 기읍이죠. 기읍이지. 근데 시기가 어느 게 더 빨라? 의천이 더 빨리 나왔을까? 진울이 더 빨리 나왔을까? 의천이 앞에 나왔으니까 의천이 더 빨리 나왔어요. 얘는 조금 빠른 거야.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기읍,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렇게 외웁시다. 기읍. 이게 이 단어만 보고 의천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교종 중심이 선종 통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읍으로 외우면 되고. 여기는 선교일치인데 진울이 조금 더 늦게 나왔단 말이야. 시읒이지.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있어요. 도노점수, 정해상수, 시읒이 네 번째 있다. 맞죠? 괜찮니? 그래서 겸 여기는 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교일치. 시간 남으면 오늘 설명할게요. 원효부터 설명합시다. 15분 남았네. 자, 원효는 되게 많이 들어봤지 않니? 뭘로 유명하니 원효는? 해골물 다 알잖아. 대한민국 사람. 그 주인공이죠. 자, 원효가 굳이 따지자면은 삼국시대 때 처음 그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삼국시대 불교는 다 계율종이라고. 이거 우리나라 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단 계율종이라고 불러요. 계를 되게 중시하는 거, 법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아까 그 불교의 계율을 중시하는 거. 아까 경율론 중에 율종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되게 중시하는 게 계율종이야. 그러니까 불교 계율을 중심으로 발전했거든.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이게 초기 삼국시대 불교 모습이야. 근데 이것도 되게 경전을 중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종적인 형태를 띠고 그리고 또 이 귀족 불교식으로 좀 발달을 하니까 원효 시대 때 정토종이 유행을 하면서 원효 사상이 늘 퍼진 거예요. 이해가니? 일단은 원효는 신분이 뭐냐면 육두품이야. 알 필요 없어요. 얘가 민중 불교를 할 수 있게 있었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얘는 신분이 그나마 좀 낮은 애들이에요. 의상대사는 진골이었거든. 진골이 귀족이니까 화엄종 데리고 와가지고 왕실 불교했는데 얘는 육두품이니까 글자는 아는 좀 중간 지식인 층인데 민중하고 좀 가까우니까 민중 불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하나를 뽑으라면 원효가 꼽혀요. 그 정도로 이제 네임드인데 얘가 해석한 불교 경전들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중국 선종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요. 해능이 원효보다 조금 뒷세대거든. 그래서 달마 이후긴 한데 달마는 어차피 실존 논란이 좀 있으니까 원효의 그 정토 사상이 선종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여튼 이 원효가 본격적으로 이게 조금 그 유명해지게 됐던 계기가 금강산맥경론이라고 들어봤어요? 한국
한국사 배우면 이제 있는 것만 배워도 나오는 건데 금강산맥이라는 경전이 있어. 근데 이 경전이 약간 이 경전에 내려오는 옛날 얘기 같은 게 있는데 신라 이제 뭐 신라에 있던 신하가 뭐 어디로 가다가 어쩌다가 용궁으로 가게 됐는데 용궁에 있는 그 용왕님이 우리 용궁에 되게 어려운 뭐 경전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가져가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해석할 수 누구누구가 해석할 수 있고 누구누구가 이렇게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처음에 다 낮장으로 있었어. 그러니까 페이지 쪽수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지 쪽수대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페이지 쪽수를 누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누구한테 강론을 하면은 이 경전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용궁으로 여행을 갔던 신하가 돌아와서 신라 왕한테 이걸 전해준 거지, 금강산매경을. 그래서 금강산매경을 처음에 이렇게 그 신라 왕국에 있던 스님이 페이지 쪽수대로 이렇게 분류만 처음에 한 다음에 경전도 완성해 놓아서 저는 이것을 해설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효 스님을 데리고 와서 해설을 하면은 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원효 스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30분 만에 글을 적었다 그래. 이게 금강산매경 소입니다. 처음에 소를 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론, 소, 순인데 아까 론이 해설서랬죠. 좀 그 권위 있는 해설서인데 그거보다 되게 권위가 떨어지는 걸 소라 그래요. 그냥 개인 약간 해설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너무 해설을 잘해나니까 금강산매경 소가 너무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인정을 받아가지고 금강산매경 론까지 이제 요 대장경에 끼일 정도 입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거 하면서 되게 그 좀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금강산매경론을 지어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이제 거기 있던 그 진평왕 때였는데 진평왕 딸내미 중에 요속공주가 있어. 요속공주가 이제 한눈에 반해가지고 진평왕이 이 원효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설총을 낳았다. 이게 삼국 유사에 전해지는 설명인 거지. 근데 이 왜 이 원효를 그래서 원효가 원래 여자랑 동침하면 안 되죠. 스님들 와이프 결혼을 못 하잖아. 근데 애까지 낳았으니까 스스로 파괴승을 자처하고 거사라는 뜻이 파괴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처 없이 뭐 도도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나는 소성거사라고 거사를 자처하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애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건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왜 파괴승이니까 술 먹고 스님인데 술 먹고 막 노래 부르면서 나무아미탑을 외우면 극락갑니다 이러면서 민중 속에 들어가지고 설법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이 진평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효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게 민중들을 규합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이때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통일 전후예요. 통일 전후. 원효가 살던 시기가 겹치거든요. 신라가 삼국통일하던 시기하고 겹쳐. 그래서 뭐 백제가 무너지고 고구려가 막 그 신라로 흡수되고 막 이런 식이야. 당연히 신라 왕실에 대한 응집도가 낮겠지. 갑자기 영토도 커지고 원래 말도 제대로 이렇게 안 썼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신라라는 정체성을 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고구려 불교, 백제 불교 막 이런 불교 다른 이론들 뭐 다른 사상들이 엄청 막 난잡하게 있는데 그 이론들을 다 하나로 통합시킬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원효라는 아이콘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실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게 요속공주와 문인입니다. 뭐 역사학계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이게 조화 뭐 이런 거 화쟁 다툼을 조화롭게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그리고 원효가 또 그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원효 이전까지 불교는 누구만 한 거냐면 전부 다 왕실이랑 귀족만 한 거야. 그래서 최초로 민중 불교를 얘기한 게 원효입니다. 그 뒤로 이제 불교가 이전에는 다 귀족들만 하는 거였고 일반 백성들은 불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민간 신앙으로 불교가 전파될 수 있던 것은 원효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까지 한국에서 불교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중국 불교야. 당나라 불교입니다, 전부. 근데 얘가 그 회고를 마시고 안 가고 남았죠.
남았잖아. 남는 바람에 한국 토착 불교라는 게 처음으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 원효 이전하고 원효 이후로 나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이때부터 처음으로 한국형 불교라는 게 시작이 됐으니까. 원효가 남아서 자기 이제 불교 이때 웬만한 스님들은 다 당나라 가서 유학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서 한국의 토착적인 불교를 만든 게 얘인 거지. 이해가죠? 그래도 뭐 좀 두서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은 일심이나 화쟁이나 이 일심은 일체 유심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하나 쓰였어? 일체 유심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니? 유식합파 할 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체 유심조야. 모든 것들은 마음이 조각해내는 것이다. 오직 마음이 만들어야 된다. 일체 유심조. 해골 못 먹고 깨달음 이거야. 유식합파에 그러니까 아마 공부는 미리 알고 있었겠지. 원효가 원래 공부해서 알고 있었겠지. 일체 유심조라는 단어는. 근데 그거를 직접 해골을 마시고 깨달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중국으로 안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심이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 일심이야. 원효가 보기에.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있는데 내가 어떤 창문으로 하늘을 보는지에 따라 네모난 창문으로 하늘을 보면은 약간 좁은 창문으로 보면 하늘이 요만하겠죠. 우물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동그랗고 그 되게 좁겠죠. 넓은 창문으로 보면 하늘이 되게 넓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늘은 다 하나잖아. 부처님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뭐 교리나 종파는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다 뭐야 걔네들? 그냥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결국 부처님 마음 하나의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다 똑같은 얘기란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조화롭게 이게 화쟁이야. 이거를 일심사상이라고 부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일심사상이고 다툼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화쟁사상이고 이거를 뭐라고 하면 원흉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진울이랑 의천이랑 둘 다 뭐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잖아. 서로 막 다른 거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도 원흉행동이야. 그 원흉행동의 전통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원효에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예는 나는 파기승이니까 거리낌이 없다. 이런 얘기고 원효 키워드 중 하나로 나옵니다. 무예가. 내용을 한번 보자. 위에 뭐 불교의 전례 가정 안 나옵니다. 넘깁시다. 원효의 사상, 일심사상. 부처의 마음인 하나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 일심사상 밑줄 치고 화쟁사상. 모든 종파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돼야 된다. 화쟁. 다툼을 조화롭게라는 뜻이야. 이 화쟁사상이 어떤 정신이다? 원흉해통의 정신이다. 그리고 밑에 의는 불교 대중화, 무예행을 통해 누구나 연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무예행은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무예행, 장애가 없는 행동이지. 그리고 원효가 정토적 영향 받았댔죠. 아미타신앙입니다. 아미타신앙. 아미타신앙 하나 적어줘. 이 아미타신앙이 정토정이에요. 정토정. 아까 교종 끄트머리에 나왔죠. 정토정이. 연불만 외우면 정토정이 연불이랬어. 연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극락 갈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한 게 원효야. 거기다가 의상이 관음신앙 덧붙여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까지 붙이고 아미타신앙 정토정까지. 그래서 뭐 동창적인 한국 불교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쭉 넘어가서 문제 하나 풀고 마칩시다. 2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쉬어라. 요거 문제는 올려놨는데 75쪽까지 쭉 풀어 77쪽까지 안 푼 거 다 풀어오세요.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그 2월달 말까지 출석이랑 뭐 문제 푼 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좀 잘 한 사람한테는 그 치킨 쏘기로 했거든. 성우쌤한테 결제를 올렸어.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내 돈이 아니라 학원 돈이기 때문에 좀 양호하게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은 치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 다 풀어오세요. 그거 다 체크해서 그거 치킨 종합하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